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5번째 이야기. 지리 부인의 놀라운 경험담. 그렇게 내뱉고 나서 리샤르 씨는 더 이상 경비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마침 들어선 부지배인과 여러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젠 나가봐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서 경비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한데 벼랑간 우레아도 같은 목소리로 리샤르 씨는 "누가 움직이라고 했소?"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한편 경비원 혼자 당하고 있는 걸 안쓰럽게 생각한 레미 씨는 오페라 극장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 프로방스가에 사는 여자 안내원을 호출했고 그녀는 즉시 모습을 나타냈다. "이름이 무엇이오?" "지리 부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지배인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리양, 그러니까 이쁜이 맥에 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투박스러웠던지 잠시 리샤르 씨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리 부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빛 속에는 지리 부인은 물론 지리양이든 이쁜이 맥이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심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사실 오페라 극장 안내원으로서의 지리 부인의 자긍심은 대단해서 그녀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으리라 당연히 상상하는 형편이었다. 마침내 지배인이 퉁명스레 말을 던졌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군. 여하튼 난 어제 저녁 당신이 무슨 꼴을 당했기에 경비원 선생과 함께 경찰들까지 이 극장 안에 끌어들여야 했는지를 알아야만 하겠소." "그러지 않아도 저는 지배인님을 찾아뵙고 모든 걸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당한 험한 꼴을 면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오. 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단 말이오." 지리 부인은 부하가 나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여태껏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그처럼 무례한 말투로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치마 주름을 부여잡고 의연하게 모자의 깃털 장식을 추스리며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갈 태세였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은 듯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깐깐한 말투로 내뱉듯 말했다. "어제 저녁 일은 아직도 사람들이 유령을 귀찮게 구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간 리샤르 씨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것을 보고 몽샤르맹 씨가 얼른 개입해서 질문을 이끌어갔다. 알고 보니 지리 부인은 아무도 없었던 박스석에서 누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하긴 그녀에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처럼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유령이라는 존재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박스석 안에서 유령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녀 역시 한두 번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닌데 워낙에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모두가 그녀의 그런 경험담을 믿는 편이었다. 그건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녀를 아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유령이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이지도르 사크 씨의 말을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그녀는 거침없이 강변했다. 오, 그게 정말이요? 그 가엾은 이지도르 사크의 다리를 부러뜨린 게 바로 그 유령이란 말이지요. 몽샤르맹 씨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혀를 내둘었다. 지리 부인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를 수가 있냐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이 두 딱한 남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 일은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재임하던 시절 파우스트가 공연되던 날 바로 5번 박스석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지리 부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고 이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누가 보면 마치 군호의 악곡 하나라도 막 부르려고 하는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날 저녁 박스석 맨 앞에 모가도르가의 보석상인 마니에라 씨와 그 부인이 앉아 있었고 그 바로 뒤에 그녀의 내연의 남자친구인 이지도르 사크 씨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메피 스토텔레스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귓가에서 문득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진리는 잠자는 척하는 게 아닌데. 아내의 이름이 진리였거든요. 마니에라 씨는 대체 누가 자기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지 보려고 황급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대요. 한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애꿎은 귀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무대 위에선 여전히 메피스토펠레스의 독창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혹시 제 얘기가 지루하진 않은지요? 아니요. 어서 계속하시오. 정말 친절도 하셔라. 자, 그럼 계속해서 메피스토펠레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귓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 이지도르 씨의 키스를 거부할 진리가 아니지. 깜짝 놀란 마니에라 씨는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앉아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답니다. 한데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글쎄, 이즈도르가 아내의 장갑 낀 손을 뒤에서 붙잡고는 그 손바닥에 열렬히 키스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리 부인은 자신의 풀솜실로 짠 장갑 틈 바구니로 살짝 드러난 살갗에다 키스를 해댔다. 자,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곱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여기 리샤르 씨처럼 덩치가 당당한 마니에라 씨가 기품 있는 것만 빼고는 몽샤르맹 씨처럼 거냘픈 몸짓과 꼭 닮은 이조르 사크 씨 따기를 보기 좋게 따닥 후려 갈겼지 뭡니까? 정말 난리였죠. 관객석이 발칵 뒤집혔고 그만들 좀 해요.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그 바람에 이지도르 사크 씨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죠. 아깐 유령이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렸다면서 그게 아니었어? 몽샤르맹 씨는 내심 자신의 몸집이 이 부인의 눈에 그처럼 보잘것없이 비춰진 걸 은근히 언짢아 하면서 다그쳐 물었다. 웬걸요. 틀림없이 유령이 한 짓입니다. 몽샤르맹 씨의 기분을 눈치챈 지리 부인은 오히려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서 대꾸했다.
극장의 중앙 계단을 허겁지겁 달려 내려오던 그의 다리 몽둥이를 단번에 부러뜨린걸요. 결국 웬만해선 다시 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만큼 호되게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마니에라 씨에게 속삭였다는 그 귓속말을 그래 유령 자신이 당신에게 이야기해주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역시 몽샤르맹 씨는 기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일부러 꼬치꼬치 트집을 잡았다. 천만에요, 선생님. 그건 마니에라 씨 자신이 직접 내게 얘기해 준 겁니다. 헌데 당신 말이요. 그래, 유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나요? 왜요? 있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듯이요. 그럼 유령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더이까? 아, 그거요. 작은 의자나 하나 갖다 달라고 했었죠. 그 말을 하면서 지리 부인의 얼굴 표정이 마치 중앙 계단에 열지어 버티고 선 피레나산 결무늬 대리석 기둥들처럼 붉은 핏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누르스름한 빛깔을 띤 채 잠옷 근엄한 채를 하는 바람에 이번만큼은 리샤르 씨조차 몽샤르맹 씨와 레미 씨와 함께 실소를 터뜨리고야 말았다. 다만 경비원은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었는지라 조금도 웃지를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호주머니 속에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언제 이 엉뚱한 이야기가 끝날지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지리 부인이 계속해서 그 깐깐한 말투로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지배인 선생의 화만 더 돋구게 할 텐데 하며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본 쥐리 부인은 그야말로 단단히 약이 오른 듯 험상궂은 인상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게 웃고만 있을 게 아니라 폴리니 씨처럼 알아서 기는 게 좋을 겁니다. 마침내 바짝 독이 오른 투로 지리 부인이 이죽거리자 아직도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몽사르맹 씨가 물었다. 알아서 기다니. 대체 누구한테 말인가요? 그야 물론 유령한테죠. 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고요. 유태인 여자를 공연할 때였어요. 폴리니 씨는 그날따라 유령의 박스석에서 혼자 관람하기를 원했었죠. 크라우스 양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공연이었어요. 제 이막에 노래가 불려지는데 그러면서 지리 부인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이 곁에서 한평생 살다 죽고 싶네. 그러면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리. 그만 됐어요, 됐어. 알겠다고요. 시큰둥한 미소를 지으며 몽샤르맹 씨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지리 부인은 모자의 깃털 장식을 이리저리 흔들며 계속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떠나자꾸나.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도 똑같은 운명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을 기다리누나. 제발 그쯤 해두고 그 다음 말이오. 또다시 안달이 나기 시작한 리샤르가 다그쳤다. 아마 그쯤이죠. 레오폴드가 도망치자라고 외치는 게. 그런데 바로 그때 엘레아자르가 두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묻죠. 어딜 그리 달려가세요? 네, 바로 그 대목에서였어요. 마침 제가 바로 옆에 빈 박스석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폴리니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목석처럼 뻣뻣하게 자리를 뜨는 거였어요. 내가 가까스로 마치
엘레아자르처럼 어딜 그리 달려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커녕 흡사 죽은 사람처럼 안색만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넘어지진 않더군요. 하지만 걷는 폼이 마치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보였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페라 극장 구조를 그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그분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한 후 지리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얘기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가만히 살펴보았다. 한데 몽샤르맹 씨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다. 도대체 지금 하는 얘기와 그 유령이 당신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작은 의자 하나를 부탁했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소. 글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 이후로 더는 아무도 우리의 유령을 귀찮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의 지정 박스석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요.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직접 따로 지시를 내려 그 박스석을 유령에게 매 공연마다 제공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령이 그 박스석에 와서 나더러 작은 의자 하나를 부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의자를 부탁했다면 그 유령이 여자이겠구만. 몽샤르맹이 비꼬듯 물었다. 아니요, 유령은 남자예요. 어떻게 그걸 알죠? 남자 목소리를 가졌으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그윽한 목소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유령은 대개 제1막 중간쯤 돼서야 극장에 나타나는데 5번 박스석 문을 간명하게 딱 3번만 두드리곤 했지요. 한데 거기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던 나로서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요. 마담 질르, 미안하지만 작은 의자 하나 부탁하오. 말이 좀 뭐하지만 나는 그만 홍당무처럼 새빨개지고 말았어요.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마담 질르,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오페라의 유령이라오. 언뜻 목소리가 나는 쪽 구석을 바라보았는데 그 목소리가 워낙 점잖고 우호적이라 저절로 두려움이 가라앉더라고요. 내 장담하건대 지배인 선생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오른쪽에서 제일 첫 번째 열에 첫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누구라도 그 위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 5번 박스석이 아니라 그 바로 오른쪽 박스석에 있던 사람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 왼쪽의 3번 박스석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오른쪽인 7번 박스석은 그때 텅텅 비어 있었죠. 아직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그래, 어떻게 했소? 그냥 작은 의자를 갖다 주었죠. 한때 틀림없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주문한 거였을 겁니다. 물론 그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소리마저도 듣지 못했지만요. 아니, 그럼 유령한테 마누라까지 있었단 말인가? 그 순간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의 시선은 지리 부인을 떠나 천천히 경비원에게로 옮겨갔다. 아까부터 여자 안내원 뒤에 서 있던 그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톡톡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두 지배인에게 지리 부인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제스처는 정신 나간 여자를 애를 쓰고 비호하려 하는 경비원 따윈 정말 질색이라는 생각만 리차르 씨에게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좌우간 이 넉살 좋은 여성은 이제 아예 유령의 관대함을 떠벌리면서까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항상 내게 40수짜리 동전 한 입을 주곤 했는데요. 어떨 때는 100수를, 심지어 가끔 오랜만에 올 때는 10프랑까지 주기도 했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된 건 최근 다시 사람들이 그를 귀찮게 군 다음부터지요. 잠깐만요, 아줌마. 제발요. 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그 유령이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40수를 주었단 말인가요? 몽샤르맹이 발끈하며 물었다. 네 참, 박스석 안에 작은 탁자에 놓아두었지요. 늘 내가 가져다 주었던 프로그램과 함께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함께 온 아내의 옷에서 떨어진 게 분명한 장미 꽃송이가 박스석 안에 뒹굴던 저녁도 꽤 됐어요. 아참, 한 번은 부채를 놔두고 간 적도 있었답니다. 아하, 유령이 부채를 놔두고 갔다. 이 말인가요? 그래, 그건 어쨌소? 그야 나중에 돌려주었죠. 그때 경비원이 불쑥 끼어들었다. 이거 보세요, 지리 부인. 그렇다면 극장 규칙을 어겼군요. 벌금을 내셔야겠습니다. 닥치시오, 바보 같으니라고. 즉각 리샤르의 나직한 목소리가 가차없이 튀어나왔다. 그래, 부채는 돌려두었다 치고 그 다음은? 당연히 그들이 도로 가져가 버렸죠. 공연이 다 끝나고 가보니 탁자 위에 부채는 없고 그 대신 내가 무척 좋아하는 영국산 봉봉사탕이 항상자 놓여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친절한 유령인지. 좋소, 지리 부인. 이제 그만 가봐도 좋소. 지리 부인은 여전히 위험은 잃지 않으면서 되도록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두 지배인은 그 즉시 경비원에게 저런 미친 여자는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고는 이제 나가봐도 좋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극장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두서없이 늘어놓은 다음 방을 나가자 두 지배인은 이번엔 부지배인에게 경비원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렀다. 마침내 단둘이 남게 된 지배인들은 지금 당장 5번 박스석을 좀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잠시 후 독자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가 볼 것이다.